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한 가족의 생일상에서 시작합니다. 흔히 떠올리는 그 장면이요. 케이크가 있고 사진을 찍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는 자리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편의점에 다녀오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집 안에서 들렸던 건 축하 노래가 아니라 총성이었습니다. 2025년 7월 20일 밤 인천 송도에서 벌어진 사제 총기 살인 사건.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정오에 맞춰진 타이머가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살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전해지는지 하나하나 사건을 따라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날 그 집 분위기가 어땠느냐입니다. 유족 측 진술과 경찰 설명에 따르면 그날은 적어도 겉으로는 특별한 분위기는 보이지 않았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고 축가도 하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는 취지의 말이 나왔죠. 장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사건은 고층 세대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은 2025년 7월 20일 밤 9시 31분. 그 시각 112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신고자는 며느리,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이었고 신고 내용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남편을 쐈어요. 이 한 문장으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대략 윤곽이 그려지죠. 아버지가 아들을 쐈다는 겁니다. 그것도 총으로요. 국내에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게 2016년 오페산 터널 총격 사건 이후 9년 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일상에선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송도의 한 아파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 0을 발령했고 2분 뒤 소방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합니다. 현장에는 순찰차가 도착했고 소방도 들어왔고요. 경찰 차량과 119 구급차 2대, 화재 진압용 펌프차까지 모여있는 게 확인됩니다. 소방 당국은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으며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남성, 피해자는 밤 11시 9분쯤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치료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총을 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잡혔나? 그게 아닙니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가 도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총격 직후 피의자는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경찰 특공대가 집 안으로 진입한 시각이 밤 10시 43분쯤으로 전해지는데요. 문제는 그때 이미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기아 셀토스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제 총기 이전과 쇠구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 브리핑에서는 총이라고 하기엔 조악한 형태라고 표현하면서도 조악함과 별개로 살상력은 충분했다고 첨언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집안에는 피해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본인과 아들 부부, 손주 2명, 지인 1명, 총 6명이 있었다고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순간을 눈앞에서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의 가장 비현실적인 지점이 드러나죠. 그날은 원래 피해자인 아들이 직접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 생일상을 차려준 날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생일이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경찰 추가 조사 결과 피의자 본인의 생일 잔치에서 범행이 벌어졌다는 쪽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즉, 생일상을 차려주고 축하해준 아들을 그 아버지가 총으로 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에요.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자신이 미리 만들어둔 사제 총기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들이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줬고 그 순간 피의자는 곧바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산탄 형태 쇠구슬이 든 총알이 사용됐고 아들을 향해 2발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총 3발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나머지 1발은 문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목이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이미 1발을 맞은 뒤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피의자가 몸통을 향해 1발을 더 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분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어디로 갔느냐?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후 약 2시간 반 만인 7월 21일 0시 18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처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합니다. 여기까지가 송도 총격 사건으로만 보면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더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포 직후 피의자가 경찰에게 직접 말합니다.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이 있다. 이 한마디가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으로 향했고 주민 105명을 대피시킨 뒤 수색에 들어갑니다. 수색 3시간 만에 타이머가 부착된 사제 폭발물이 확인되고 이나물질과 점화장치 등이 해체됩니다. 이나물질은 1.5리터 페트병에 담긴 신어 15통이라는 말이 전해졌고요. 피의자는 21일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청취자 입장에서 진짜 현실감이 깨져버리는 지점일 겁니다. 밤에는 송도에서 총을 쐈고 새벽에는 서울에서 체포됐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집에는 정오에 맞춰진 타이머를 걸어둔 겁니다. 게다가 그 집과 차량에서는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고 사제 총기 구정의 총신도 추가로 발견됐다고 전해집니다. 집에서는 금속 파이프 5개에서 6개도 나왔고요. 총과 폭발물의 제작법은 유튜브를 통해 배웠다는 진술이 있었고 파이프 및 자재를 구매한 뒤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했다는 내용도 경찰 브리핑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알은 오래전부터 구매해 보관해 왔다고 진술했는데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목적으로 구매 후 창고에 보관했다거나 수렵용으로 남은 총알을 개인적으로 연락해 구매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체포 시점에서 자녀 실탄이 86발이라는 내용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조심스럽고 복잡해지는 건 신상공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공개를 검토하던 중 피해자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공개를 반대한다고 밝힙니다. 유족 측이 밝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범행을 목격했고 피의자의 얼굴도 알고 있는 어린 자녀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동기에 대한 추측성 보도와 오보를 멈춰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유족 측 입장문 요지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피의자는 25년 전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 모친과 이혼했지만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 왔다. 모친은 피해자가 혼인한 뒤 8년이 지나서야 이혼 사실을 알렸고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우려해 이를 안다는 사실을 숨기도록 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까지도 이를 내색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생일 축하로 초대했다. 그러니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가 동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참작할 만한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유족은 피의자가 지인에게도 발사했으나 불발됐고 피신한 며느리와 손주에게도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는 정황을 들어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쯤 되면 청취자 입장에서 가장 큰 질문은 이거죠. 그는 대체 왜 그랬나? 초기 경찰 브리핑에서는 범행 동기가 가정불화로 파악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보도에서는 피의자가 동기를 물었을 때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했다가 추궁하자 알려고 하지 마세요 라며 답변을 피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7월 23일에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가족회사에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 급여를 생활비로 받았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을 끄는 것에 불만을 표출했다는 진술이 전해졌고요. 반대로 유족은 그 주장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피의자가 전 아내로부터도 생활비를 받았고 아들도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 경찰은 피의자가 가족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함정에 빠뜨린다는 피해망상과 착각에 빠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발표가 전해집니다. 겉으로는 명절과 생일을 챙기며 가족이 지속적으로 모였고 특별한 불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같이 나왔고요. 그런데 피의자 본인은 고립감 속에서 망상이 누적됐고 2024년 8월부터 약 1년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편 8월 25일 검찰 공소장 내용으로 전해진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전처와 아들에게서 매월 32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고 특정 기간에는 각각 320만원씩 총 640만원을 받으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조사 내용이 등장합니다. 중복 지급이 드러난 뒤 전처가 지원을 중단했고 피의자는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망상에 빠져 모든 문제를 전처와 아들에게 돌리며 폭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척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도 확대됐습니다. 피의자는 아들 살해 외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지인까지 살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살인 미수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인이 집 밖으로 대피할 때 큰 고함 소리와 등 뒤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진술, 그리고 탄환 방향 분석 등이 그 근거로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또 다른 축, 경찰 대응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현장 진입이 늦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총격 발생 72분 뒤인 밤 10시 43분에 진입했다는 점이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그때까지 문을 열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CCTV 확인도 그때서야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당시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진술이 있어 섣부른 진입이 위험했으며 총기 인질 상황에서는 특공대 중심 신중 대응이 원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고자가 아이들이 방에 숨어 문을 잠갔다고 말한 점 때문에 피의자가 자택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상황관리관의 현장 미출동과 매뉴얼 미준수 문제도 거론됐고 결국 26일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이 초동 조치 미흡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는 발표가 전해졌습니다. 8월 6일부로는 지휘 책임이 있는 연수경찰서장과 당일 상황관리관에게 인사조치가 내려져 대기 발령됐고 이후 신임서장이 새로 부임했다는 내용까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문화계에도 번졌습니다. 7월 22일 예정돼 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총기 스릴러 트리거의 팬 이벤트가 하루 전인 7월 21일 돌연 취소됐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제작진이 이유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사건과 작품이 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의식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권오승 감독은 제작 발표회에서 사건과 작품의 구분은 명확할 것이고 범죄 미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사제 총기 위험성이 재조명되며 법안 개정 움직임이 나왔고 존속살해죄 폐지 혹은 피속살해죄 신설 같은 형평성 논의도 제기됐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8, 9월로 앞당겨 확대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남긴 건 루머라는 2차 재난이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피의자와 관련한 각종 주장이 퍼졌지만 경찰은 귀화 중국 인설, 의부사들설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재판 절차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9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선고 공판은 2026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일상이라는 가장 평범한 장면이 어떻게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 뒤집힐 수 있었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송도의 총성으로 끝나지 않고 서울 쌍문동의 집안에 정오로 맞춰진 타이머까지 남아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사건을 둘러싼 정보들 중 특히 유족이 호소했던 것처럼 추측과 왜곡이 섞여 떠도는 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옮기기보다 확인된 흐름만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그날 이후에서 함께했습니다.